작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엄청 유명한 작가들한테 영향을 줬어요. 그 다음에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하층민으로 살면서 마지막 20년은 정신병원에서 보냈어요. 배경은 1908년.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서 뭐 위계적이고 계층이 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인이나 사환 같은 근로자들이 훈육받고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고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이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개인의 자율성이 없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풍자하면서 탈출구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어요. 줄거리를 알려드릴게요. 야콥 폰 군텐이 이제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일기 형식으로 글을 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하인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지만 하인 학교에 들어가기로 하고 부모님의 어떤 기대를 다 저버리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인 학교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학교는 가니까 어땠어요? 배우는 게 내용이 안 나왔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속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을 그냥 배우는 거. 그래서 이 학교의 교장은 베냐멘타 남매요. 오빠가 이제 교장이고 이제 여동생이 교사였죠. 근데 되게 특이했었죠.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야콥은 여기서 복종과 자유, 굴종과 자아, 그리고 자기 연민과 삶의 의지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자유롭게 복종하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학교는 붕괴하는데요. 야콥은 붕괴의 시점에서 나는 학교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런 야콥한테 교장이 같이 이제 사막으로 가서 나랑 같이 살자. 등장인물들이 크라우스, 트레멜라, 페터, 푹스, 한스, 샤라프트 같은 애들은 같은 반 친구들이었어요. 그죠? 나이가 조금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또 여기서 배우다가 취직을 해서 하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여기서는 요한 베냐멘타와 리사 베냐멘타 요한이 교장, 굉장히 숨어 지내는 인물이었던 거죠.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야콥을 옆에 두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일자리를 안 줬어요. 그 남매는 밥만 내면 사라져요. 그리고 리사가 엄격하기도 하지만 또 모성애도 느껴지는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잘 흔들리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무너지는 모습들이 문장 곳곳에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자이자 감정의 노예이며 육체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죽어버렸다고 해요. 복종을 역설을 하고 있어요. 복종은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을 쓴 그러니까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읽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자, 하인이 되기 위한 학교라는 설정 자체가 권력과 복종의 제도화를 풍자하는 내용. 그리고 주인공은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지만 그 속에는 대화나 이 사람의 생각을 보면 어땠어요? 되게 되게 많았죠. 나는 하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체제의 순응이 아니고 나는 이제 전복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야콥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지우면서 자아의 해체와 순응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를 얻으려고 있어요. 자아를 없애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상황.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실제로 아무 소용 없지만 야콥은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발전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계를 의미 없는 기계적 질서로 전복시키며 개인의 상상과 자유를 강조했어요. 문장에 숨어있는 뜻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엄청난 책인 것 같아요. 딱 깨닫게 됩니다. 베냐멘타 학교 하인 학교가 문을 닫은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 학생들 모집도 하지 않고 취직해서 이제 하인으로 빠져나가고 더 이상 이제 새로운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학생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없잖아요. 학비도 못 받고 그죠? 교육 내용의 공허함과 무의미함. 하인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가진 학교지만 실제로는 상실감을 느끼는 법과 견디는 법을 배워라. 훈련 내용은 기계적, 수업 내용은 형식적,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나 실질적 하인의 업무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근대 교육의 공허함, 그리고 수능만을 요구하는 사회 시스템의 허위성을 비판하는 장치로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스스로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교사이자 운영자인 베냐멘타 남매의 변화와 쇠퇴. 처음에는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리사 베냐멘타는 신비롭고 권위적인 인물이었지만 점차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해지면서 교육 목표와 이런 거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베냐멘타는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벽장 속에 틀어박혀 있는 은둔적인 인물.
그래서 이 남매의 무기력함과 내면적 붕괴는 학교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자기들이 확신이 없는데 그 사업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학생들을 끌 능력이 없어졌다. 그리고 학생들의 내면의 변화, 특히 야곱은 자발적으로 학교에 들어갔지만 공간에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치 제자의 자각과 이탈,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구조가 나왔어요. 나중에는 교장이 같이 있고 싶어 했잖아요. 학교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고 야곱의 이탈은 학교 시스템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의 질서의 상징적으로 붕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학교가 문을 닫은 게 당시 계급사회, 제도화된 복종, 형식적 교육, 권위주의를 풍자한다. 학교의 붕괴는 단지 한 기간의 폐쇄가 아니라 근대사회 질서와 통제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더 이상 하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믿지 않는 사회가 도래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지를 준다면 부의 아름다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의 해체는 자아의 해체, 그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직업들을 했죠. 하인도 직접 했어요, 이 사람. 거기서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 문장들을 통해서. 귀족 출신에도 불구하고 하인이 되려는 길을 선택을 한 거는 사회적인 하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내가 다시 설정하겠다. 그래서 나를 어떤 학교, 어떤 직장 이게 아니라 나로 살아보겠다. 그 부모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몸과 정신을 훈육한다고 그렇게 책에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그 대표적인 실험실이다, 축소판이다. 그래서 수동적인 훈련, 무비판적인 복종, 말없는 규칙. 그래서 권력이 나를 장악하는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그다음에 야콥은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서 이런 권력의 메커니즘을 초월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순응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저항하는 그런 분위기가 같이 왔었다고. 자기가 이제 주체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카프카라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가란 세상에서 점점 투명해지며 사라져가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 야콥은 관찰자이며 적응자이며 자기 세계 안에서 의미를 제공하는 자다.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고 한다. 현대의 과잉 욕망, 팔로워, 조회수, 소비 욕구에서 벗어나려는 내명자. 그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든다. 교육을 빙자한 훈육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가르치지 않고 패턴만 주입하는 모양새. 나는 하찮아지고 싶다. 작아지고 싶다. 결국 사라지고 싶다. 존재가 사라지고 싶다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내가 사라진다 해도 세상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나를 없애는 것이 세상을 보는 통찰로 이어진다는 의미. 다음에 나의 무능함은 나의 장점이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무언가를 강요받지 않는다. 못하니까 안 시키겠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못하겠다. 구조화된 데이터만 섭취를 하면 사고는 얇아지고 뾰족해집니다.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섭렵을 하고 있으면 사고가 넓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나는 왜 이걸 좋아하지? 라고 스스로 묻고, 댓글 수 이런 게 없는 데서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데 이제 그건 종이책.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책을 읽히는 건 사실 읽는 게 아니에요. 주요 문장들도 빠져 있고 남이 이해한 걸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루에 10분이라도 공유하지 않는 나로 살아. 반대 의견의 글이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읽고 요약하고 스스로 반론을 제기. 정기적으로 알고리즘 밖의 세계를 만들어두는 습관화된 플랫폼을 갖기. 예를 들면은 랜덤 책을 골라보고 읽기, 다른 사람이 추천한 낯선 영화를 보기, 그다음에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기, 다른 말투로 말해보기, 다른 브라우저로 검색해보기, 내 생각 관찰 일기를 써보기, 그다음에 상대나 AI한테 내 생각을 요약하게 하거나 반론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해보기. 해석이 불분명한 예술작품이나 추상화 실험시, 철학서를 읽어보기. 이해되지 않는 것을 피하지 말고. 책에 대한 첫 인상은 배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작가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인 학교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글로 구현해낸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류님. 저는 읽으면서 이건 1인칭으로 쓰는 일기 같구나 싶었어요. 나도 중학교 때 나 쟤 너무 싫어. 그래 근데 이런 점은 좋지. 그냥 잘 지내보지 뭐. 이런 마음을 일기에 쓴 적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준님. 작가가 철저하게 자기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대화도 없고 주변 묘사조차도 자기 머릿속에서 거쳐나온 필터링된 감정과 생각으로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장마다 형용사가 너무 많고 완전히 독백 같은 느낌이라 좀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타 학원장과 주인공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둘이 정말 여행을 떠날지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현대적 의미와 재조명. 선님. 이 작가가 100년도 넘게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저는 이 책을 10년 전에 처음 읽었어요. 발전은 정말 많은 작가들이 인생의 작가로 꼽는 분이죠. 이 책을 인용한 작품들도 많고요. 당시엔 크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모더니즘이 끝나고 탈근대가 시작될 즈음에 다시 재조명됐어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시대에 너무나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 마지막 문장인 신을 생각하지 않는 자와 함께 간다를 너무 좋아해서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다녔을 정도였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꼭 새겨볼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읽었던 1984랑도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다들 비슷한 궤도에 올라타야만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귀족 출신인 주인공이 나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하인이 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간다는 설정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버틀비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요. 지금 우리는 각자 다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종속된 채 주체적인 척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한병철 교수님도 지금은 무위의 삶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시잖아요. 뭔가를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나는 나답게 살고 있나요? 준님. 요즘 저는 좀 나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30, 40대엔 부모로서의 정체성, 젊을 땐 사회적인 성공 같은 걸 추구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독립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단계는 지나고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좋은 엄마, 좋은 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애썼거든요. 이제는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공 야콥처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각자의 개성과 흐름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달까요? 예전엔 남편, 아이, 가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두려고 해요. 나도 타인도 타자로 인정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류님. 저는 정말 내 시간을 갖고 싶어요. 2박 3일만이라도 혼자 책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직 40대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가 가장 큰 이슈이고 마음이 계속 분산돼 있어요. 잠깐의 시간은 있어도 마음이 흩어져 있어서 제대로 쉬질 못하거든요. 남편이 애들 보는 동안 혼자 친구들 만나기도 하는데 결국 제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뭘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스스로 깨달았던 순간. 배님. 이 질문 어렵긴 한데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정말 다양한 상황이 생겨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최고가 되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위로 올라가도 너무 밑으로 내려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최근에 막내가 뭔가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 안 도와줄 테니까 네가 혼자 해봐 라고 했어요. 사실 전 답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 내가 여기만 고쳤으면 됐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됐구나 싶었어요. 내가 고쳐줬다면 알 수 없었을 깨달음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자아 성찰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내려놓고 싶은 감정. 연임. 저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게 사라지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녀요. 유신론자로 살 것인지 무신론자로 살 것인지부터 고민한 끝에 유신론을 선택했죠. 태어난 집안이 기독교 가정이었고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 자연과학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이요. 그걸 읽고 나서 불안이 많이 줄었어요. 신앙에서는 악이라 했던 것들이 과학에서는 생존 본능으로 설명되니까요. 그걸 이해하면서 균형이 맞춰졌고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은 윤님. 저는 만나는 사람, 상황, 장소에 따라 다 다른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도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친구들 앞에선 또 다른 가면을 쓰고요. 내 진짜 얼굴을 드러낸 적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선님, 저도 요즘 융의 분석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페르소나가 바로 이 가면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면을 쓰고 벗고 하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쓰고 잘 벗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정신 상태예요. 그 가면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좋은 사람이 되느라 참았던 감정. 선임,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자꾸 제 입장을 설명하고 변명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요즘은 변명하지 않기를 연습 중이에요. 내 변호는 하나님과만 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말도 줄이려고 노력 중이고요. 내가 믿어온 건 정말 내 생각이었을까? 윤님, 이 질문 받고 충격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게 사실은 다 사회에서 주입받은 거였다는 걸 느꼈거든요. 교육받은 대로 시스템 안에서 정해진 길만 밟아온 것 같았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잠깐 우울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동굴에서 태양을 본 사람. 동굴의 비유 심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진리를 본 사람은 동굴 안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하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제거하려 하죠. 우리가 책을 읽고 진리를 접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동굴을 벗어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책들은 읽기 쉽지만 예전 고전들은 한 문장을 곱씹어 읽어야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창작의 자극이 돼요. 그런 문장에서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